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방송이 여러모로 사람을 답답하게 하네요. 이번엔 경보가 좀 울렸나요? 안 와요. 이제 보이고 들리시나요? 네. 그레이 미스트님이 제일 먼저 입장해 주셨습니다. 그레이 미스트면 회색 안개네요. 네. 이번엔 정상적으로 알람들을 받으셨나요? 안 오는데요? 네, 정상적인 알람이 갔다고 합니다. 한 분이라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알람 간 겁니다. 오늘 진짜 유튜브가 굉장히 저한테 그 많은 시련을 주네요. 가뜩이나 기가치라 많이 힘든데, 네, 사람을 힘들게 하는군요. 이번 방송은 우리한테 그 힐링을 주는, 무알람. 네, 대한민국의 힐링을 주는 일본 관련한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목을 대충 알람이 안 왔대요, 아무도. 안 왔다고요? 네, 그냥 들어오셨대요. 잘못 읽으신 건가 봐요. 아니, 알람 받으신 분도 있어요. 나도 알람 왔거든. 알람, 계시네? 그레이님만? 네. 그럼 다른 분 다 안 오셨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쩍 입장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네요. 알람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면 좋은 거지. 네, 오늘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네. 그냥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좋아요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이제 와서는 이제 알람도 제대로 안 날려주는군요. 제가 유튜브가. 실시간으로 클릭해서 왔어요. 정말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아이폰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드로이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찌 됐거나 방송은 꾸준히 해야 되겠죠? 노력과 관심이 이 썸네일을 많이 보셨어요? 네. 근데 근데 요즘도 썸네일 얘기가 왜 자꾸 나오죠? 이게 내 얼굴을 빼야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송중기 얼굴을 걸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너무 양심 없는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아니, 양심도 없지만 법적 처벌도 가능하죠. 이게 꼭 법으로 처벌까지 받아야 될 사안입니까?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저희 방송의 특징이 그겁니다. 딴 데는 대부분 구독자 수보다 실제 시청 인원수가 적거든요. 근데 저희 방송은 구독자 수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는 거 맞죠? 목소리도 오늘 체크해야겠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제목에 보셔서 알지만 협상의 기술이 매우 조금 좀 오묘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꽤 오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직까지 정상회담을 안 가졌습니다. 제대로 된 정상회담 못 가졌습니다. 제일 가까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이 정권이 시작할 때부터 일본과의 숨은 어떤 외교적 갈등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야. 즉 아베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등장을 그닥 탐탁해 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 박근혜는 너무 만만하고 좋았거든. 뭐든지 자기들 맘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됐었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일종의 목리를 부린 거예요. 우리가 만나기 싫어 안 만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우리를 먼저 딸을 시킨 겁니다. 일본 정부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압박할 카드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꺼내놨죠. 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위안부 밀약이라든지
뭐 그동안 그 여러 가지 미쓰비시 관련된 기업 소송 부분 안에서도 불리한 쪽으로 풀려서 나갈 거다는 거를 성향 분석을 이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얻는 거 없이 문재인 정부를 바로 만나는 것보다는 뒷전에서 놓고 약간 이제 흔들어 보려는 조짐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과정에 이제 우리의 그 빛나는 외교수를 통해서 이 동남아 찍고 중국 찍고 휴전선 찍고 미국 찍고 하는 이 우회 전술을 통해 가지고 어느덧 일본 중심으로 돌아가던 동남아 외교 구조를 대한민국 통일한국 중심으로 돌려놔 버리는 바람에 사실 지금은 일본이 완전 외교적인 고립 상태에 빠진 거예요. 즉 우리 문재인 정부 외교력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김현정 차관 같은 김현정 실장 같은 사람을 어떻게든 총선에라도 데리고 나가라라고 종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김현중 생각을 좀 실장이요? 해봅니다. 차관? 실장. 네. 실장? 아무튼 그런 상황 중에 이제 한중일 간에 이제 24일 날, 23일 날 건너가시긴 하는데 한중일 정상 모임이 있죠. 그 정상 모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하고 합의도 없이 이 크리스마스 때 일본과 한국의 정상이 만난다고 일방적인 발표를 아베가 해버렸어요. 요게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는 결례입니다. 결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네 나라에서 하는 회담도 아니잖아. 중국에서 회담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23일 날 모여서 24, 5일 날 회담의 진행이라든지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중국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 우리나라하고는 실무자급 회담도 안 한 상태에서 한일 간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아베가 덜퍼덕 던져버린 거지. 근데 이거를 던지는 자리가 더 웃긴 거예요. 공식적인 그 외교 석상이라든지 뭐 어떤 그 언론 프레스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산수 회원님 2만 원 감사드리고요. 13일 날 그 경제인 관련된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경제인 관련 모임에 돼갖고 사담 던지듯이 정론으로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모인 경제인들은 아베한테 한마디 하려고 모였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정책을 어떻게 하길래 수출 규제를 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업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라고 항의를 하려고 하는 눈치를 딱 깐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25일 크리스마스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갖고 이 문제를 전형적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혼자서 립 서비스를 해버린 거야. 우리한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장급의 진행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모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하고 한 20분 동안 만나서 뭐 얘기 나누고 이건 회담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만남인 거고 면담 정도? 그냥 미팅이지 미팅. 얼굴 본 거고 이게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의제부터 그 의제에 대한 협의 내용까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나야 돼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결과는 이러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전제를 놓고 이 두 정상은 만나가지고 외부에는 노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담을 나눈단 말이에요. 윤대발님 끊임없는 2,000원 후원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 없이 이런 얘기를 던지는 건 뭐냐면 지금 아베가 외교적으로 내부적으로 정치에서 굉장히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큰 소리를 치지만 지금 한국의 어떤 그 외교나 회담 쪽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회담의 의제라든지 장소 같은 게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쪽에서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서로 숙소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 일본 숙소를 방문하느냐,
아니면 한국 수소 초대하느냐에 따라서도 외교적 위상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봤을 때 일본이 한 수 수그리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마치 자기가 먼저 결정을 하고 한국이 합의를 본 것처럼 13일 날 그냥 이런 식으로 의제를 던져버렸다는 것 자체가 일본은 이 회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이 없는 국가란 말이에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지소미아 종료의 연장을 12월 말로 수준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지금 있는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함께 수출입 규제에 대한 모든 전면적인 사항을 해제를 해야 돼. 그럼 크리스마스는 그 일주일 앞둔 상황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실무 회담들이 진척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모든 제품에 있어서 수출 규제가 다 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언만 안 했지 이러한 그 외교적인 부분 안에서의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끝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식적인 회담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7월 20일인가요?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및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선언할 때 그 당시에 일본 담당 실무관하고 한국 담당 실무관이 만났을 때 모습이에요. 어느 쪽이 일본인지 뻔히 아시겠죠? 왼쪽 하얀 애들이 일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팔에 노타이 차림으로 이 회의실에다가 의자 2개 깔아놓고 이 의자도 뭐야 이게? 아니라는 소리가 있었어. 하여튼 뒤에 간판 붙여놓은 거 봐. 종이짝으로 자석으로 맞아요. 딱 붙여놓고 이러고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이 수출입 관련 제재, 물도 안 줬어. 제재 회의에서는 어떠한 자세를 취했느냐? 우린 똑같이 두 사람 갔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 갔는데 어디 갔나요?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재 창고라고 네. 하시네. 그렇죠. 자재 창고였다는 말이 있더군요. 어이씨. 죄송합니다. 사진이 없어졌네요. 어디로 갔을까? 이 사진을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 방송을 끊고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제가 방송 중에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봐야 될까요? 네. 방폭의 날인가요? 네, 오늘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12명 가까운 사무관과 실무관이 정식 회의실에 음료 다 깔아놓고 양복 정장에 타이 메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회담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못 찾으신 네, 거예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강하게 나올 때는 강하게 나오고 이쪽이 더 강하게 나오면 바로 꼬리를 내리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이렇게 기면서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다 풀었으니까 요지는 그건 거예요. 실무적으로 다 해결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다 해지된 걸로 치고 지소미아 연장을 허해해 주십시오라는 게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연장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그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서 수출 규제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거를 들어줬습니다. 이 얘기는 하기 싫은 거지. 그 속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그 한일 정상회담에 이 의제를 포함시키거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만나면 아무 결과 없는데 지들 마음대로 조작해갖고 결과를 내놔버릴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만나더니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면서 지소미아 연장권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할 테니 이 한일 간의 무역 규제를 풀어달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고 다음 달 초순에는 풀어줄까라고 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놈 새끼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제대로 된 실무적인 결과를 조인해주지 않는 정상회담이라면 굳이 만날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가 그냥 이번 회담 안에서는 이 3자 회담만 하고 아니면 중국하고의 정상회담만 하고 일본하고의 회담은 아예 패싱 시켜버리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뭔가 괄목할 만한 결과를 또 가지고 온다고 하면 뭐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몇 번의 행태를 보면 앞에서는 잘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치는 회담의 기술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도 뭐 도발이 몇 번 있었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일본 경제계 주요 뉴스들을 가지고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 규제 때문에 수출이 뭐 엄청나게 줄고 막 기업들 순이익이 줄고 있다. 매출 순이익이 줄어가지고 내년도 법인세가 최소 14조 원 이상이 덜 거쳐갖고 내년이면 한국 재정이 파탄에 빠진다. 이걸 진짜 지네들 뉴스로 분석을 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경제 전망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성장률이 2.5%에서 2%대로 떨어진 부분은 맞아요. 애초 목표했던 부분 떨어진 부분은 맞지만 이건 전 세계적인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한 어떤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고 그나마 한국은 연착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올해에도 1조 달러 이상의 1,000조 원 이상의 수출을 해낸 8개국 안에 들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 1조 원 이상의 수출을 제조업으로 해낸 나라. 즉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1조 원 이상을 달성한 나라는 중국, 독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1조 원 이상을 했지만 홍콩처럼 중개무역을 했거나 일본이나 미국처럼 금융 관련된 수출입, 투자 이런 것들을 수출입에 환산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거고 우리는 제조업으로 1조 달러를 초과를 해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근본이 됐던 제조업 기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7월부터 10월까지의 한일 간의 이제 수출입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무역 적자가 심하다는 얘기는 쭉 해왔었는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그 금액이 7월, 10월 동안의 금액이 17조 5,600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4%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7조 5,600억 줄어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14%가 보태져 있는 약 19조, 20조 가까운 이제 일본에서 한일의 수출인데 14%가 준 거고요. 한국은 7%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는 7%가 줄어들어서 11조 1,100억 정도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역 적자상으로 한 6조 정도는 적자를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후 수치로 따져도 일본과 본격 교역을 시작한 이후에 80년대 이후에는 최저치 수준으로 무역 적자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무역 격차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얘네들한테 사들여온 게 대부분 소재 부품이기 때문에 이걸 가공해가지고 완제품으로 내보내면서 더 많은 국가에서 무역 마진을 얻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소재 산업들이 일본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는 거를 아직까지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15% 가까이 줄어들고 있고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특히 일본이 독점적으로 한국에 유지하고 있었던 재료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이 제품을 노리고 있는 특별한 두 개 국가가 우리나라하고 밀접하게 연관성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입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은 일본보다도 사실상 더 규모가 큰 소재 산업, 소재 기술의 강국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쪽 나라들하고 거래를 거의 안 텄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쪽은 우리나라가 이제 블루오션인 거죠. 근데 일본하고 거래가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그동안 신규 거래를 못 해오다가 우리가 새로 기술 개방을 하고 다변화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럼 일본 쪽에 있는 물량을 우리가 대신하겠소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과 제품들과
기술 교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수출입 규제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일본에 대한 소재업에 대한 일종의 그 수출 내지는 거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일본 경제가 크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디스플레이, 휴대폰, 반도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점유율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만 만들고 우리한테만 납품하는 일본이 그 물건을 유일하게 써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 개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베는 지 마음이지 우리가 안 팔면 한국은 물건을 못 만드니까 더 큰 손해를 입어. 그러니까 한국이 수그릴 거야 하지만 우리는 니들이 안 팔어?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거나 딴 데서 싸다 쓸게. 니들 필요 없으니까 한번 그따위로 놀아봐라고 본때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상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일본은 4, 5년 안에 소재 산업 안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쿼터를 국산화로 대체하거나 독일이나 이스라엘에 뺏기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다.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불매운동이 늘어나고 있어요. 관광산업, 네. 관광산업이 처음에 이제 불매운동 시작한 4개월이거든요. 초반에는 30% 정도 줄었는데 10월달 통계로는 이 방문 한국 관광객이 65%까지 줄었답니다. 아직도 가고 계시는 분이 일부는 있지만 이 65% 소요는요. 그 감소는 엄청난 타격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일본에 있는 중앙 관광지가 아닌 지방 관광지들은 완전히 폐업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일본은 전체적으로 다른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광객들은 다 도쿄나 오사카 주변에서 쇼핑만 하다 가는 거고요. 일본의 소도시들을 찾아가고 있는 관광객들이 완전히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아베는 부랴부랴 추가 예산을 설치를 해가지고 돈을 더 찍겠다는 얘기지 그 핑계로 그쪽 관광지에다가 지원금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입마금을 하고 있는데 대마도 이런 데다 특별 예산을 편성을 네. 하겠다고는 발표를 했어요. 이 돈이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마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퍼줬더만요. 진짜 상호구. 예, 한국 관광객들이 이 대마도 주민들한테 대마도 주민들 1인당 거의 3억 원씩을 퍼줬더라고요. 진짜 천불나. 근데 그게 100% 끊겨버리니까 대마도가 견디겠습니까? 대마도는요, 부산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이, 아니, 배 타면 1시간이면 가요. 고속정 타면. 1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근데 도쿄에서 대마도를 가려면 24시간 걸립니다. 그게 지금 일본의 관광 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교통비도 훨씬 비싸요. 그렇죠. 교통비도 너무 비싸서 그 돈 내고 대마도 갈 바에는 해외여행 가고 말지 그리고 뭐 이주세가 돼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부산 들렸다가 대마도로 건너가는 게 일본 사람들한테 더 그렇죠. 싸고. 그래서 부산에서 와서 하루 자고 대마도 부산배 타고 와서 다시 들어와서 하루 놀고 다시 와서 부산에서 일본 가는 게 일본 자체에서 가는 것보다 싸고 편하고 훨씬 잘 즐길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꼴을 아베는 몰랐던 거지. 정치만 하던 놈이니까 이게 어떠한 결과를 찾아올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건 일본 사람들도 대마도가 자기네 땅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안 가봤으니까. 네, 대마도의 존재를 몰라요. 지네들이 대마도 관광 자체를 싫어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일본은 지금 철도 신간선이 잘 놔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대도시들 연결한 때 얘기고 지방도시나 우리로 말하면 군 단위, 면 단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그 관광 한번 가겠다고 후지산이나 대마도나 규슈나 이런 데 한번 가려고 하잖아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교통편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신간선 타고 또 내려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신간선 타고 숙박비는 비싸고 음식은 맛없고 일본 입장이니까 늘 먹던 거니까 아무런 특색이 없기 때문에 내수관광 증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한국에서 그냥 지방공항으로 휙 날라올 수 있는 한국 관광객들이 먹여 살리던 지방 재정이 완전히 파탄나는데 그 부분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는 일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관광은 가지 맙시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베의 지지율은 현재 40%대 초반까지 몰락했습니다. 지난주에 45%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거의 한 6%가 또 빠졌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일본의 지지율 조사는 정치에 관심이 있고 자한당을 좋아하는 이른바 우리로 말하면 조선일보 구독자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설문조사에 응합니다. 사실 아베의 일반적인 지지자들한테서 지지율 조사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5% 가던 게 40%까지 빠졌다는 거죠. 일반 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베가 사연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은 28%, 반대가 6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베 사연임을 싫어한다라는 의견이 50%가 아니라 60%를 넘어버린 거예요. 정도까지 보태면 알지 모를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까지 보태면 80%가 이미 아베한테는 마음이 떠난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참의원을 해산해갖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그래서 3분의 2 의석을 얻는다.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베는 올림픽을 어떻게든 새로운 부흥의 계기로 맞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